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 시간은요, 핵심적인 내용을 하는데요. 필기와 실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경기능사 시험을 보실 때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내용, 또는 좀 혼돈스러운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구성해 봤습니다. 여기에는 필기와 실기 내용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보시면 처음에 필기 내용인데요. 조경의 양식, 특히 여기 보시면 서양의 조경 양식이다. 그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크게는 중정식, 계단식, 평면기하학식, 이거를 세 개를 합해서 우리가 서양 조경 양식, 특히 건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중정식이라는 거는 어느 나라에서 주로 하느냐? 스페인이죠. 스페인. 여기서 스페인 정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물이에요. 이 중정식은 뭐냐면 건물 가운데에다가 정원을 만들어 놨어요. 건물로 둘러싸인 정원이죠. 보통 우리가 정원 생각하면은 건물의 앞을 생각하시는데요. 중정식은 가운데에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 정원에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요. 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스페인이다, 이런 나라와 물을 가장 중요시했다. 물을 줘야지 잘 살 수가 있죠. 계단식, 그 다음에 이탈리아인데요. 이탈리아가 계단식, 테라스식으로 하는 이유는 지형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에다가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은 테라스 형태밖에 없죠. 테라스식 주택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테라스식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1층에 옥상이 2층에 정원이 되고, 또 2층에 1, 2, 3 이렇게 있으면 1층에 옥상이 2층에 정원이 돼요. 2층에 옥상이 3층에 정원이 되는, 3층의 옥상은 4층에 정원이 되는, 여기다가 이렇게 나무를 심어요. 옥상에다가 이렇게 심으면은 이렇게 되죠. 1층의 옥상이 2층의 정원이고, 이런 아파트를 우리가 테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테라스형.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 이탈리아는 산악 지역이 많기 때문에 경사가 있어요. 그래서 테라스 형태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뭐 중간에 장식 화분이라든지 계단 폭포 이런 것들을 만들죠. 평면 기하학식이라는 거는 프랑스는 이 평야가 많습니다. 넓은 평지가 많은 관계로 평면 기하학식, 기하학이라는 게 뭐죠? 도형이잖아요. 뭐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뭐 직각삼각형, 평행사변형 이런 것처럼 평면에다가 우리가 뭐 아주 예쁘게 뭐 좌우 대칭으로, 주로 대칭으로 기하학적인 모양을 집어넣어서 나무를 심죠. 길을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내는 거죠. 나무도 줄 맞춰서 심고 이렇게 예쁘게 합니다. 이 르노트르는 뭘까요? 이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이죠. 평면기하학식, 프랑스의 평면기하학식이다 그러면은 르노트르라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는 조경가입니다.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조경가예요. 평면기하학식에서. 그래서 르노트르가 베르사유 궁전이나 보르비 꽁트 정원을 건립했죠. 굉장히 중요하죠. 보르비 꽁트 정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출세를 했고, 베르사유 궁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정상의 궤도에 오르는 조경가가 됩니다. 대표작이죠. 베르사유 궁전과 보르비 꽁트 정원이죠. 시대순으로 본다면 중정식이 제일 먼저고, 이런 그 시대순도 물어보거든요. 그 다음에 계단식, 평면 기하학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양 조경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동양 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조경은요, 자연 중심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변형을 최대한 적게 주고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한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전원풍경식이고요. 중국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 전원풍경식을 많이 하고요. 이 고산수식,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고산수식, 일본의 대표적인 정원인데요.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
물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고자가 마를 고자. 예, 물이 없다. 예, 물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상징적 정언이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나무를 좀 심어가지고 나무는 뭐 산봉우리다. 양쪽에 나무를 심고 가운데 폭포를 상징하는 거는 이제 바위로 폭포를 상징하고 실제로 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모래를 사용해서 물이다. 네, 이런 상징적인 정언이 위에서 보면 이런 식이에요. 이제 모래를 이렇게 스님들이 이렇게 막 쓸어가지고요. 이렇게 빗자루 같은 걸로 모래를 깔끔하게 쓸어 넣었죠. 그리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뭐 나무 같은 거, 돌멩이 같은 거, 뭐 바위 같은 거 놓고 이런 상징적인 정언인데요. 근데 후대에 가서는 물도 사용 안 하지만은 나무도 나중에는 그 사용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일단은 고산수식은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회유임천식. 회유임천식이라는 것은 냇물 같은 거를 만들고 냇물 위에 이제 다리 같은 걸 만들어서 돌아다닌다라는 뜻이거든요. 회유는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게 해놓은 게 회유임천식이고요. 예,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연식이다 또는 풍경식이다, 예, 동양조경이다. 그 동양은요 어떤 자연적이기 때문에요 인위적으로 줄을 맞춘다든지 나무를 정형화되게 전정을 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자연스럽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뭘까요? 우리나라는 절충식이에요. 이거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어떤 양식이냐? 우리나라는 절충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식이면서 정형적인 면이 있어요. 특히 연못 같은 거. 우리나라 연못의 모양은 전통 모양은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예, 정방형이다. 이렇게 모서리가 있는, 예,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형태의 연못을 띈다. 우리나라 연못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연못은 사각형이다. 그래서 이런 정형화된 모양과 함께 또 나무를 식재할 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등변 삼각형 식재다. 그래서 길이가 서로 다른 모양처럼 되게 삼각형 형태로 나무를 배치를 많이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나무를 심으면서 또 연못은 네모나게 절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상 동양조경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수목의 규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에도 규격이 있죠. 물론 뭐 정형화되진 않았습니다만 나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자라잖아요. 그죠? 그래도 일단 높이가 있습니다. 수고, 나무의 높이, 미터로 표시를 하죠. 몇 미터다. 수관나비, 수목의 수관의 폭. 나무가 있으면은 여기 키는 여기서 여기라는 건 아니죠. 수고다. 수관나비는 여기에서 여기 폭. 이거를 우리가 수관나비라 그래요. 수관나비라고 그러고 이거를 미터. 수고는 우리가 H로 나타내죠. H라고 약자로 쓰고요. 수관나비는 W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근원지름 뿌리 위 줄기의 직경 여기를 센티미터로 하고요. 이걸 R이라 그래요. R. 근원지름은 우리가 R이라 그래요. 그리고 흉고지름 지면에서 1.5m 올라와서 재는 거죠. 1.2m 올라와서 이거를 B라고 하죠. 밑에서 요만큼 올라와서 재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대부분 어떤 그 수목의 규격을 표시할 때는 수고와 수고 곱하기 근원지름 대부분 교목이 H 곱하기 R 이렇게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H 4.0 곱하기 R 20이다. 이렇게 하면은 키가 4m고, 왜냐면은 수고는 미터니까요. 키가 4m고 근원직경이 20cm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수고 곱하기 수관나비로 나타내는 나무들도 있어요. 이제 개나리, 뭐 철쭉 이런 관목류들, 쥐똥나무, 회양목 이런 뭐 철쭉류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관목류들은 여러 줄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뿌리에서 여러 줄기가 나와서 이렇게 가지가 뻗어가면 관목이라고 그러고, 이제 교목은 한 줄기가 올라오면은, 뚜렷한 한 줄기가 올라오면 우리가 교목이라고 그러죠. 이런 관목류는 전부 다 수관나비리제예요. 수관나비를. 그 다음에 측백, 편백, 화백, 향나무, 잣나무 이런 것들처럼 어떤 폭이 중요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상, 용도상 나무의 어떤 수관이 중요한 것들은 그 수관나비를 재죠. 그 다음에 수고와 수관나비, 근원지름, 근원지름입니다. 근원지름을 전부 다 수관나비, 근원지름을 전부 다 표시하는 게 이제 소나무고요. 소나무고. 또 여기서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H 곱하기 B. 그러니까 아까 흉고지름이라 그랬죠. 흉고지름. 뭐 지면에서 1.2m 높이의 흉고지름에서 재는 흉고지름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서 뭐 H 3.0 곱하기 뭐 B 10이다. 그럼 키는 3m인데 흉고지름은 10cm다. 그래서 HB로 표시하는 나무들이요. 뭐 은행나무라든지 은행나무, 플라타너스, 또 왕벚나무 이런 거, 왕벚나무나 이렇게 좀 키가 좀 큰 것들이 있어요. 메타세콰이어, 메타세퀘이아 뭐 이래도 되고요. 외래어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엄청 규격이 좀 나무가 커지는 것들은요. 이렇게 H 또 B를 또 표시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규격에 대해서 전부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침엽수와 화렵수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보통 우리가 침엽수라는 거는요, 화렵수라는 거는요, 화렵수. 꽃이 수술 화관이 있고 그 아래에 시방이 있고 시방 안에 밑씨가 들어있다. 화관은 꽃잎이죠. 우리가 꽃잎이 있잖아요. 꽃잎을 화관이라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뭐 암술, 수술 이런 뭐 암술, 수술이 같이 있는 것도 있고 수술만 있는 것도 있고 암술만 있는 것도 있어요. 네,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시방이 있고 여기 이제 밑씨가 들어있는 형태죠. 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화렵수예요. 화렵수라는 뜻이 잎이 넓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지만 원래 생물학적 분류는 화관, 즉 꽃잎이 있어야 돼요. 화관. 꽃잎이 있다. 소나무는 꽃잎이 없잖아요. 여러분 소나무 꽃을 본 적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꽃잎을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꽃술만 있지 꽃잎이 없단 말이죠. 꽃잎이 있고 그 아래에 시방이 있고 시방 안에 밑씨가 들어있으면 우리가 화렵수라고 부르고 대부분 화렵수는 잎이 넓어요. 그래서 화렵수라는 이름이 붙었죠. 위화렵수 구조가 아니면 침엽수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무리 작더라도 이 꽃이만 요만한 것도 있겠죠? 물론 뭐 요만한 거 뭐 더 작은 것도 있어요. 어쨌든 작더라도 꽃잎이 있어야 돼요. 꽃잎이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수술이 올라가죠. 꽃술이나 뭐 수술, 암술, 뭐 수술 뭐 이런 게 올라와야 되죠. 그런 구조가 아니면은 전부 다 우리는 침엽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화렵수는 대체로 잎이 넓고 침엽수는 잎이 얇다, 잎이 뾰족하다. 잎이 뾰족하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아요. 뭐 화렵수는 잎이 넓고 침엽수는 잎이 뾰족하냐, 뭐 얇냐, 뭐 이런 식의 문제는 안 나오고요.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이거죠. 화렵수는 꽃잎, 화관, 꽃잎이 있다는 거예요. 꽃잎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 꽃술이 있다는 거고, 여기 씨방이 있다는 거죠. 씨방이 있고 밑씨가 있다는 차이가 있죠. 근데 예외적으로요, 여기 은행나무와 위성류라는 걸 써놨는데요. 얘네들이 아주 재밌어요. 은행나무는 잎이 넓어요. 꽃잎이 말고 그냥 잎, 은행나무 잎 있잖아요. 은행나무 잎. 이렇게 생긴 거. 은행나무 잎이 있는데,
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꽃이 이렇게 안 생겼어요. 꽃에 화관이 없어요. 꽃잎이 없어요. 이 꽃잎이 없으면 얘는 침이 없어요. 아무리 잎이 넓어도 은행나무 잎 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뭐 가운데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 얘는 근데 잎은 넓지만 얘는 침이 없습니다. 엄연히 위성류라는 놈이 있는데 얘는 잎이 뾰족해요. 침엽수처럼 잎이 뾰족합니다. 뭐 따갑지는 않은데 잎이 굉장히 얇고 뾰족해요. 그런데 얘는 잎에 화관이 있어요. 꽃에 화관, 꽃잎이 달렸어요. 그래서 얘는 화렵수에 속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예를 들어서 장미다, 뭐 벚나무다, 철쭉이다 이런 건 전부 다 이렇게 꽃잎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예, 그래서 걔는 화렵이다라는 걸 금방 아는데 얘네들은 조금 특이한 놈들이다 이거죠. 은행나무는 분명히 얘는 침이 없습니다. 시험 보실 때 위성류는 분명히 화렵수로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